네, 이번에 이제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그 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당 활동과 노동조합의 활동의 결합이라는 것이 이제 마르크스가 국제노동자 협회죠. 국제노동자 협회에서 이러한 원칙들, 당과 노조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두 개의 활동은 결합돼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확립을 시켰습니다. 이것들이 만만하지 않았는데요. 자본주의는 평균 이름을 하락시키므로 노동자 계급은 경제 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저항해, 저항해야 된다. 그죠? 경제 투쟁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원하죠. 그래서 경제 투쟁을 의미를 무시한 푸르동 라살 박근혜를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푸르동은 이제 그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을 주장을 했고 라사는 임금인생 주장보다는 특별권 확대 운동, 박근혜는 무장봉기만을 주장을 했죠. 마르크스는 이제 그 노동자 계급이 당과 노동조합 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 견합하는데 정치 투쟁에 우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제 투쟁은 정치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8시간 노동 법률 제정 투쟁이죠. 이게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지만 정치적 정치적 방식이죠. 정치 투쟁, 입법 투쟁이니까. 그래서 이 경제 투쟁이 자동적으로 정치 투쟁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정치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제 투쟁만 하면 당연히 정치 투쟁으로 발전한다. 그것은 이러한 자동 이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의식적인 정치 투쟁을 통해서 경제 투쟁이 정치 투쟁으로 좀 더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조합을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 해방 운동을 하지 않는 영국의 조합주의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엥겔스도 역시 같은 입장이었고, 파업은 사회적 전쟁의 하나이며 노동자들의 분사학교, 파업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노동자들이 각성을 한다는 겁니다. 노동자는 파업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할 뿐 아니라 임금 인상에 실패하더라도 이러한 임금 제도의 폐지죠. 임금 제도의 폐지, 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각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임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이러한 노동운동,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라살의 임금 철칙에 따르면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더 많이 있죠. 임금이 오르니까 노동자들이 더 많이 고용되죠. 그리고 다시 임금을 하락시킵니다. 임금 인상을 위한 이러한 파업 투쟁이죠.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투표권 확대 운동, 투표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자체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이 투쟁을 해야 된다. 주장한다. 레닌 역시 이 노동조합과 당이 결합하는데 당의 우위죠. 당의 우위, 이 정치 투쟁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의 원리를 사회민주당의 조직 원리죠.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을 결합시키는 것. 이름으로서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 막스와 똑같죠? 마르크스와
같은 주장을 레닌이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레닌은 적의 탄압, 러시아 황제의 탄압 조건에 따라서 당과 노조의 활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운동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 운동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결합해야 된다는 거죠. 결합해야 돼. 그래서 적들이 탄압할 때는 지하 운동을 강화하고 적들의 탄압이 약화될 때는 합법 운동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원칙법적으로 투쟁을 또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러시아의 상황과 유럽의 상황이 다르죠. 러시아에서는 합법적인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활발하지 못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매우 활발하고 규모도 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활동과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두 개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정치 활동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 활동. 그래서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임금을 더 받으려는 거죠. 임금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임금을 더 받으려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임금을 더 받으려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방어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사회주의와 결합해서 자본주의 자체를 공격할 때만이 노동자들이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당과 노조에서 노동자에 대한 당의 지도, 죠 당의 지도를 강화했는데 레닌 시기에 있어서 적의 탄압이죠. 황제의 탄압이 격심해지고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조합과 당의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당의 지도를 더 한층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로 설정은 다소 경직적이라는 거죠. 정치 투쟁과 정치 투쟁의 우위, 당의 우위. 레닌에 의하면은 혁명 사상이죠. 혁명적 의식은 경제 투쟁, 노동운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고 외부로만 노동운동의 외부에서 이러한 혁명적 사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노동조합이 이를 가만 놔두더라 노동자들이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다시 말해 혁명적인 활동가나 혁명적 지식이 노동자들에게 침투했을 때 그러할 경우에만 노동자들이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할 수 있다. 경제 수정이 자연스럽게 정치 수정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각성, 즉 각성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자 혹은 사회주의 지식과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들이죠. 사회주의 정당의 당원들이 조합 내에 세포죠. 세포를 건설을 해서 당의 입장을 노동조합에 관철해 당세포를 통한 노조의 통제라는 입장. 그래서 러시아 시대에는 아까 말한 대로 노조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수의 당원들이 그 노조를 통제하는 게 가능했죠. 그렇지만 유럽과 같이 총연맹 형태 노동조합이 수십만 더 나가서 수백만이 되는 경우에는 당세표를 통해서 노조를 통제 장악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와 유럽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탄압이 적을 때는 좀 더 폭넓게 노동자들을 폭넓게 당에 끌어들이고 탄압이 심할 때에는 직업적인 혁명가죠. 직업적인 혁명가
훈련된 사람만이 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정세에 따라서 당원의 자격을 탄력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레닌은 이제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지도, 다소 경직적인 지도를 서유럽에다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중립성에 반대하면서 노동조합은 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아까 말한 대로 유럽 보면 1890년대 이미 독일 3인당이죠. 독일 3인당이 노조원이 수백만 명이었더라고요. 당원도 뭐 수십만 명, 많을 경우에는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이러한 어, 대규모 정당과 노동조합의 경우에 당이 이러한 노조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노조가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당보다 재산도 많죠. 지금 민주노총의 규모를 보더라도 특정 정당, 심지어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장악한 진보당, 민주노총 지도부가 진보당 당원인데 진보당조차도 민주노총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당의 입장이 민주노총 대의원대에 관철되지 않습니다. 소수파는 이러한 특정 다수파가 민주노총을 장악하게 하는 것, 그것을 무산시킬 수 있는 자기가 집권은 못하지만 무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특정 적파가 노조를 완전히 장악한 그러한 형태는 레닌의 시기나 우리 전두환 때 이런 당과 노조가 소금을 때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럽식은 러시아식과 다르다. 그래서 레닌은 1차 전쟁에 여전히 러시아식 방식을 유럽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닌이 말하기를 유럽에서는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고 있죠. 부르주아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세뇌화가 되겠죠. 부르주아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가만 놔두면 부르주아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에게 중립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당이 개입을 해야 된다. 노동조합의 중립성은 허용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간부들, 조합은 당의 결정, 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러한 레닌의 주장이 너무 경직적이다는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자는 이제 러시아식 방식을 서구에 유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를 했다는 거죠. 서구는 좀 다르다는 거죠. 1905년에 보더라도 러시아는 조합원이 25만 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즉 혁명적 조직이죠. 레닌과 같은 혁명가들이 이러한 소수의 조합들을 지배하기가 쉬웠죠. 뭐 이러한 25망의 조합원이 하나의 총연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직정별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 조직이 이 당을 완전히 노조를 완전히 장악하는 게 가능했지만 유럽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당이 노조를 장악하는 방식보다는 당의 입장이 노조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조직적 지도, 명령이 아니라 정치적 지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명령을 노조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입장이 노동조합의 입장이 되도록 정치 활동, 선전 활동이죠. 토론이죠. 이런 걸 통해서 노조가 당의 입장을 자기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발성, 주로 선전선동이겠죠. 이런 거를 통해서 당의 입장을 부드럽게 관철시키는 그래야 되지. 러시아식처럼 레닌식처럼
당의 입장이 이거니까 노조는 따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파업 역시도 당이 지시를 하거나 소수의 노조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개의 공장이 하는 파업은 당이나 노조 지도부 몇 명이 할 수가 있지만 민주노총이라든지 유럽과 같이 수백만 명이죠. 수백만 명이 있는 노조에서 총파업을 한다고 할 때 당이 명령을 한다고 해서 몇백만 명의 조합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조합의 지도부가 결정한다 해서 몇백만 명을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몇백만 명이 자발적으로 좀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당의 사상이라든가 강령, 정책, 슬로건, 주로 선전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조합에 대해서, 대중적인 조합에 대해서 정치적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이러한 노동조합 안에 들어가서 조합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토론하면서 조합원들이 당의 입장을 자기 입장으로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총파업이 나름대로 정치적 총파업이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는 1996년 사례죠. 앙기부법 이런 앙기부법 철회 철회가 정치 파업이었는데 이것이 정치 파업만 한 게 아니라 IMF 때 구조조정이죠. 노동법 개혁 노동법 개혁이라는 경제 투쟁에 이러한 정치 투쟁도 같이 했기 때문에 아,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 투쟁 자체를 가지고 총파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몇 명의 몇십 명, 몇백 명의 노조는 움직일 수 있지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은 정치 투쟁만 가지고는 움직이기 어렵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총파업으로 내고는 이러한 정치 파업을 한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 수백만 명의 조합원이 자신의 요구로 받아들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 노동조합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와 윤석열 퇴진이라는 것을 묶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당과 정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 대전환을 놓고 정치 총파업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일부 활동가들의 생각이기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의 조합원들한테 설득할 수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러한 사회 대전을 위한 정치 파업이 그들의 경제적 민주, 노동자의 권리, 핵심적인 권리죠. 이러한 경제 이해관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의식화 사업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투쟁이 이 정치 투쟁과 결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민주를 총회에서 1년 반을 준비해서 각 연맹별로 단체 협의라든가 급업 기간을 맞춰서 파업을 하죠. 파업 전에 교섭, 중재, 조정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각 연맹별로 사안이 다 다른데 그것을 힘들게 맞춰서 한꺼번에 일정 기간에 총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각 산별들에서 총 자본은 각 산별로 경제적 요구를 받아들이죠. 그럴 경우에는 특정 산별이 총파업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민일종 전체가 총파업을 했지만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파업을 위한 이 경제적 투쟁, 경제적 요구는 각 산별이나 각 직종별로 분산된 요구가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과 관련된 경제 문제를 가져 바로 지난번 IMF 이후에 이러한 구조조정이죠. 해고를 쉽게 하는 것. 해고를 쉽게 하는 것. 이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되죠.
그래서 이러한 노동법 계약 투쟁, 그거는 모든 노동자에게 이와 같이 모든 노동자에게 그 관련된 경제적인 쟁점을 묶어서 총파업을 할 때만이 전체 노동자가 수백 명이 일부 이탈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대선 때 5월 총파업, 10월 총파업 이런 얘기 들었는데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 총파업은 결국은 며칠 못 가서 무너지는 펑파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파업은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준비 과정을 당이 해야 된다는 거죠.